나는 홍범도 제4장 그 가을에서 이 가을까지 꿈 23살 범도는 지담 스님께서 가리킨 경장지 한 동을 지고 신계사를 나섰다. 옥녀봉 신충사에 종이 한 동을 가져다 주고 의성 스님 새 두루마기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이었다. 큰 계곡과 하천을 거느린 신계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종이 공방을 운영해 왔다. 신계사 종이 공방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종이가 금강산하의 여러 사찰로 나누어져 쓰였다. 의성 스님은 금강산하 일대 10여 사찰에 들어 사는 승려 중에서 연치가 가장 높고 범납도 제일 높았다. 그런 의성 스님의 겨울 두루마기는 당신 비국에 받을 때 모친께서 지어주신 옷이라 55년이나 묵었다. 온통 꿰매고 누빈 자국이라 원래 천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닿을 대로 다 누빈 자리마다 삐져나오려는 소음으로 너슬너슬했다. 도저히 더는 입을 수 없었다. 하여 의성 스님 상좌인 지담 스님이 비군이 절인 신충사에 의성 스님의 새 두루마기를 지어달라고 청했나 보았다. 매해 9월 보름부터 두루마기를 입는데 내일이 보름날이었다. 신계천으로 이어지는 계곡 옆길을 따라 일주문을 벗어나면서 범도는 절을 나가는 게 얼마만인지 가늠해 봤다. 지난 2, 3월에 걸쳐 금강산 7봉을 다녀왔다. 비로봉, 부정봉, 차일봉, 일출봉, 월출봉, 망고대, 미륵봉. 그 7봉우리를 오르고 나자 금강산 구경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았다. 의성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강학과 더불어 한자를 익히던 즈음이라 마음이 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부터 따지면 5달여 만에 신계사 밖으로 나왔다. 온정 오거리에서 유념하여 옥녀봉 가는 길로 들어섰다. 자칫 길을 잘못 들었다가는 어느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될지 몰랐다. 옥녀봉 파랑제에 오시기가 나타났다지 않는가. 지금쯤은 오봉산이나 금강산 어느 봉우리나 골짜기로 오봉산이나 금강산 어느 봉우리나 골짜기로 옮겨갔겠지만 혹시라도 호시기가 아직 옥녀봉에 있다면 큰일이었다. 지담 스님이 주변을 살피고 산천 경계를 읊은 문장을 떠올리고 단풍 든 나무들도 구경하라고 했으나 그 말씀은 단풍 구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면밀히 살피는 버릇을 기르라는 가르침이었다. 호랑이 밥이 될 판에 산천 경계의 새삼 큰 눈을 뜰 게 뭔가. 종이 짐이 차츰 무거워지면서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종이 한 동은 12마리이고 한 두루마리는 전지 100장이었다. 종이 한 동은 12마리고 한 두루마리는 전지 100장이었다. 결국 종이 한 동은 전지 1000장이네.
경문 책자를 만드는 경장지는 다른 종이보다 두꺼운지라 두루마리 부피가 더 컸다. 당연히 예사 종이보다 훨씬 무거웠다. 나무 한 짐 크게 하여 등에 진 듯이 다박다박 걷다 보니 20리길을 한 시진도 넘게 걸은 것 같았다. 지담 스님이 말씀하신 반지꼬림 직한 마을 앞의 좁장한 들판에서는 벼베기가 한창이었다. 지담 스님이 말씀하신 반지꼬림 직한 마을 앞의 좁장한 들판에서는 벼베기가 한창이었다. 여보십시오, 여기가 반지꼬리입니까? 범도가 소리쳐 묻자 논에 엎드려 있던 이들이 줄줄이 허리를 펴며 일어났다. 한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충사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범도가 또 소리쳐 묻자 사람들이 손짓으로 구비를 돌아 오르는 신용을 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범도 인사에 논에 있던 8사람이 모두 합장 인사를 해왔다. 뒤늦게 범도는 자신이 스님 행색인 걸 깨닫고는 합장 삼배를 했다. 반지골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산모퉁이를 도니 오르막길이 나타났다. 종이짐을 고쳐 맸다. 반지골 입구에서부터 1100여 걸음이라는 신충사 길에 발을 내디디며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이 270글자로 이루어졌으므로 한 걸음에 한음을 내며 걸으면 4번쯤 외웠을 때 신충사에 닿을 것이었다. 마하바냐 바라 밀다심경, 마하바냐 바라 밀다심경, 마하바냐 바라 밀다심경. 입으로는 소리를 내고 걸음을 맞춰 걸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를 더듬어 다녔다. 중대상이 아니라는 의성스님 말씀이 맞는 거였다. 신계사에서 지내는 게 일생 어느 때보다 편하기는 해도 중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경문에 담긴 거룩한 말씀들도 뼈와 살이 되어 축적되는 게 아니라 살갗을 스치고 가는 바람 같았다. 멀리서 치는 우레 같기도 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한 차례 경송을 마치고 두 번째 경송을 읊었다. 구불구불해서 그렇지 몹시 가파른 길은 아니었다. 어느새 나무 그림자들이 길어졌다. 신시 중경은 됐음직했다. 큰 바위 모퉁이를 돌며 두 번째 경송을 마치고 세 번째를 시작했다. 평평한 자작나무 숲길이 나타난 찰나 범도는 놀라 입을 다물었다. 길목에 비구니 스님이 앉아있지 않는가. 비구니 스님도 오르는 길이었나 보았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됐다. 원래는 하얄 낯빛에 눈썹이 초승달 모양으로 그린 듯 했다. 쌍꺼풀 친 두 눈이 방울만치나 큰데 느닷없는 자의 출현에 놀라는지 입술이 반쯤 벌어졌다. 알머리 때문에 환한 이마가 서늘해 보였다. 두건은 무릎에 놓였고 들매끈이 끊어진 집신 한 짝을 두 손에 든 채였다. 그 곁에 한 말은 될성 싶은 양곡 자루가 놓였다. 스님, 저는 신계사에서 지담 스님 심부름차 신충사로 가고 있는 행자승 여천입니다. 제가 놀래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호랑이인 줄 알고 호랑이가 반야심경을 왜나 싶어 더 놀라서
말을 얼버무린 비구니 스님이 회색 두건을 민머리에 두르더니 뒤에서 묶었다. 두 팔을 머리 뒤로 돌려 매듭짓는 그에게 석양이 비쳤다. 세상의 햇살이 그에게만 머문 것 같았다. 세상 햇빛을 전부 자신에게 끌어모은 것 같은 그를 쳐다보는데 번개 같은 게 범도 스님을 뚫고 들어왔다. 범도는 멀미가 났다. 스님, 신충사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소승은 모지입니다. 범어인 모지는 보리살타 보살이라는 뜻이었다. 경문을 익힌 덕에 알아먹었다. 경문을 익힌 덕에 알아먹었다. 어쨌든 소승이라 하는 걸로 미루어 보자면 모지는 비구니계를 받은 정식 스님인 게 분명했다. 수계만 받은 행자승은 자신을 소승이라 칭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예, 모지 스님, 신발끈이 끊어진 겁니까? 방금 여천 스님 돌아오신 모퉁이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고 있던 곡식 자루를 놓쳤고요. 다행히 자루가 터지지는 않았는데 발목을 접질렀고 집신 들매끈이 떨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난감해하던 중이었고요. 의성 스님이 발목을 접질린 바람에 범도가 묶고 있던 주막에 들었다. 그로 인해 범도가 신계사에서 지내게 됐다. 의성 스님이 발목을 접질린 바람에 범도가 묶고 있던 주막에 들었다. 그로 인해 범도가 신계사에서 지내게 됐다. 이번에는 모지 스님을 만나 신충사에 들게 생겼다. 범도는 등에 진 종이짐을 곡식자루 곁에다 내려놓았다. 제 짐은 경장리인데요. 제 짐은 경장치인데요. 스님 자루 속에는 무슨 곡식이 들어있습니까? 기장쌀입니다. 은하골에 안식구 상이 났는데 염불해달라는 기별이 와서 소승이 가서 경을 읊어드렸더니 시주를 해 주시더이다. 곡식을 보러 오시던 참이군요. 제가 자루에다 종이짐을 얹어지면 되겠는데 스님은 혼자 걸을만 하십니까? 천천히 디디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곡식 자루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초겨울 첫눈 내리던 날에 유점사 다녀오시던 우리 의성 스님께서 발목을 접질리신 탓에 제가 묵고 있던 원정시내가 주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룻밤 같이 묵고 난 아침에 제가 그분을 업고 신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의성 스님 발목을 맞춰 드렸고요. 모지 스님 발목을 제가 잠깐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화선 스님께서 봐주실 겁니다. 그러면 곡식자루와 종이 뭉치는 우선 여기다 두고요. 제가 모지 스님을 업고 신층사로 가는 걸로 하죠. 스님 모셔다 드리고 제가 내려와서 짐을 옮기면 되니까요. 아닙니다. 소승은 천천히 갈 터이니 곡식자루만 옮겨주세요. 비구와 비구니 사이에도 내외를 하는 건가? 행자승이라 그러한가? 어쨌든 남정이고 여인인지라 부끄러워하는가?
모지 스님이 뻗대는 이유가 무엇이든 범도로서는 쌀자루나 얹어지고 앞서 가버릴 수 없었다. 모지 스님이 뻗대는 이유가 무엇이든 범도로서는 쌀자루나 얹어지고 앞서 가버릴 수는 없었다. 옥녀봉 파랑제에 호시기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제 기척에도 놀라셨던 거고요. 반야심경 외에는 호랑이한테도 놀라셨으면서 천천히 움직이시겠다고요? 이제 금세 해가 떨어질 텐데요. 최대한 서둘러야죠. 호시기는 기장쌀이나 종이는 먹지 않잖아요. 사람은 먹어도요. 반달처럼 어여쁜 비구니 스님도 만나게 먹을걸요. 모지 스님이 고개를 수그리고 웃었다. 웃으니 단풍 든 나뭇잎들보다 환했다. 어찌 저리 고울까? 범도는 자신의 마음이 단풍 빛깔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수줍어졌다. 난생 처음 느낀 수줍음에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그 마음을 들킬세라 모지 스님 앞에 등을 대고 앉았다. 업히십시오. 무거울 텐데요. 보시다시피 제 등치가 적지 않습니다. 의성 스님을 업고 십리를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덕분에 신계사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고요. 그 십리길을 움직이는 동안 5번이나 쉬었다는 말은 삼갔다. 처음 업을 때 솔가리 한 짐 진 듯 가쁘다던 노스님이 원정 장거리를 다 벗어나기도 전에 소금섬처럼 무거워졌다. 의성스님은 염치 모르는 노인처럼 등짝에 얹힌 채 아무 기색 없이 아무 가책 없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했다. 고향이 어디냐, 몇 살 때 어떻게 부모를 여의었냐, 장가는 들었냐 등등을 물어댔다. 그렇다고 100살은 됐을 것 같은 노스님을 눈밭에 내려놓을 수도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며 신계사까지 갔다. 신계사에 당도하고 보니 의성스님이 주지스님이었다. 그러면 신세를 지겠습니다. 속삭이듯 말한 모지스님이 범도어깨에 두 팔을 걸치며 엎혔다. 앞으로 나온 모지스님의 두 손이 가녀린데 거칠었다. 범도는 그 손을 앞으로 당겨 자신의 목을 두르게 하며 스님 몸을 받치고 일어났다. 의성 스님보다 훨씬 가벼웠다. 다행이다 싶었다. 몇 걸음 걷다가 쉬자고 들면 사나이 체면이 엉망이 되지 않겠는가. 모지 스님, 반야심경을 외시죠? 예, 스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2차례 뵀는데요. 4번쯤에면 신충사에 닿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걸음으로는 5번입니다. 저도 반야심경 외면서 걸어 다니거든요. 읍졸이다 보면 걷기 쉽고 무섭지도 않고요. 절집 사람들한테는 흔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범도는 모지 스님이 같은 버릇을 가졌다는 사실에 설렌다. 그럼 제 걸음에 맞춰 찬찬히 외시렵니까? 예, 스님. 범도가 걸음을 옮기자 등에서 반야심경이 시작됐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으로 건지게 하신 게 반야심경이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향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게 하신 게 바냐심경이었다. 바냐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었다. 내용이 무엇에 견줄 수 없게 아름답듯 모지 스님 경송 소리는 온화하고 감미로웠다. 한 음의 한 걸음을 옮기는 범도는 자신이 중이 될 수 없음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느끼고 깨쳤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모지 스님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한 걸음씩 반짝거리며 들어오고 뜨겁게 스며들지 않는가. 모지 스님을 신충사에 내려다 놓고 종이 짐과 양곡 자루를 한꺼번에 저다 내려놓고서야 화선 스님께 인사를 드렸다. 화선 스님이 의성 스님 두루마기가 든 종이괴를 버작에 싸서 내밀었다. 금세 어두워지게 생겼으니 내일 새벽에 내려가시구려. 여천 스님, 예서 우리와 예부라고 공양도 하고 우리 요사에서 묵고요. 신계사에서 점심때가 지나 출발했기에 지담 스님으로부터 날이 저물면 묵고 오라는 말씀을 들었다. 호시기가 날뛰고 있으니 어두운 데서 뛰어다니지 말라는 당부였다. 아닙니다, 스님. 신충사에서 묵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리 할 수가 없었다. 겨우 500여 걸음 업고 올라온 것 뿐인데 한식경도 되지 않을 그 시간이 열풍 속을 오래 함께 거쳐온 듯 했다. 그 모퉁이에서 신충사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이는 반야심경을 읊었을 뿐이고 범도는 들었을 뿐 다른 말은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모지 스님한테 가는 마음이 어이없을 만치 뜨거웠다. 자신이 모지 스님 마음 안으로 여울물처럼 휘돌아 감겨드는 것도 느꼈다. 바람이 일고 물보라가 튀며 뒤섞이는 성 싶었다. 그 뒤섞임이 너무나 선명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요? 여인들만 사는 절이라 부끄러우십니까? 예, 스님, 아직 어둡지 않으니 서둘러 내려가겠습니다. 어두워지면 곧 열나흘 달이 뜰 것이고요. 자담 스님께서 화선 스님께 의성 스님 옷을 지어주신 은혜 깊이 새기겠습니다. 라고 전해 올리라 하시더이다. 기어이 그냥 가시겠다면 우리도 의성 스님 옷을 지으면서 한 공덕 쌓노라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경장지 보내주신 것도요. 그리고 여천 스님, 우리 모지 스님을 데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지 스님 발목이 심하게 접질러지긴 했으나 여천 스님이 업고 와주신 덕에 덧나지 않아 곱게 맞춰 놓았습니다. 예, 스님 다행입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모지 스님은 화선 스님 상좌로 장차 신충사 주지가 될 바인 바, 모지 스님은 화선 스님 상좌로 장차 신충사 주지가 될 것인 바, 홀로 쓰는 어엿한 처소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의 처소 당호가
행심당이며 행심당이 법당 오른편 숲에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신총사에서 밤을 나다가는 행심당을 범하게 될 신총사에서 밤을 나다가는 행심당을 범하게 될 것이었다.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나를 받아주시라. 애걸하게 될 터였다. 아니, 애걸하기 전에 그이가 나를 받아줄 것 같았다. 그이가 기다리고 있을 듯 했다. 그 황당한 확신이 문제였다. 모지 스님을 파괴시키게 될지도 몰랐다. 신총사를 나오는데 모지 스님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다친 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경계하느라 배웅하러 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다 저물기 전에 산을 내려왔다. 뜨거운 마음을 식히기 위해 반지골에서 신계사까지 연신 뛰었다. 뛰는 동안 날이 저물고 열나흘 달이 떠올랐다. 땀이 뻘뻘 났다. 지담 스님이 의성 스님 두루마기가 든 종이궤를 받으며 물었다. 호식이를 보기라도 했는가? 호식이한테 쫓겨오느라 그리 땀을 흘린 게야? 그럴 리가요, 스승님. 저녁 공양 시간에 맞춰야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해야 수련에 들 수 있겠기에 뛰어왔을 뿐입니다. 신총사에서 혹은 모지 스님으로부터 달아나듯 뛰어왔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평양 가명 옥천에서 타러 간 것이며 종이공장 주인 박가를 죽인 것이며 평강에서 만난 백인근 선생과 함께 외인을 죽인 것 등 스승께 말씀드리지 못한 일들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공양 시간엔 늦었으나 공양간 가면 뭐라도 주겠지. 가서 공양하고 땀 씻고 정한 몸으로 보강함으로 와. 깨끗한 몸으로 오라는 말씀이 어쩐지 맺혔다. 보통 수련 때 그러한 말씀을 아니하시거니와 범도 자신이 현재 불순한 상태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불순하기는커녕 모지 스님이라는 한 존재로 인해 평생 어느 때보다 청정해진 듯 했다. 불순한 것이 있었다 해도 20여리를 달려오는 동안 다 빠져나갔을성 싶었다. 예, 스승님. 저녁 공양이 끝나면 부속 암자인 보광암 앞마당에서 선무도 수행이 이루어졌다. 선무도는 몸을 통한 참선이었다. 정묵당에서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서한스님의 경문 강학처럼 원하는 대중은 누구나 보광암 앞마당에서 저녁마다 이루어지는 지담스님 선무도 수련에 임할 수 있었다. 아침에는 경문 공부하고 낮에는 경내 종이 공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선무도를 수련하는 게 범도 일상이었다. 범도는 신계사에서 들어온 이후 금강산 오르느라 절을 비운 날 외에는 경문 강학이며 선무도 수련에 빠진 적이 없었다. 의성 스님으로부터 홀로 금강경을 배운 건 범도만 누린 특기였다. 원정 장거리에서 신계사까지 십리길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이 늙은 중생을 업어준 은공에 갚하려 한다. 그게 의성 스님이 주막 동롯방에서 만난 범도한테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 한 말이었다. 당신 생의 마지막 불사를 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노승께서는 갈 바 모르고 천지간을 떠도는 놈을 붙들어주고자 마음을 쓴 것이었다. 의성스님은 범도한테 금강경을 가르치는 동시에 한자 공부를 시켜주었다. 하루 한 문장씩 외고 쓰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범도는 금강경을 다 외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경문서들도 읽을 수 있게 됐다. 평양에서부터 지니고 다니기만 했던 손자병법도 너끈히 읽게 되었다. 글론이 뛰어가는 즐거움과 선무도 수련 덕분에 신계사 생활이 일생 어느 때보다 재밌고 알차게 느껴지는 것일 터였다. 의성 스님께서는 범도가 중이 될 상이 아니라 의성 스님께서는 범도가 중될 상이 아니라 보시고 스스로도 그리 생각하지만 이대로 신계사에서 평생 살아도 좋을 듯 했다. 절에서 평생 살기 위해 언젠가는 비구계를 받을 수도 있으리라 여겼다. 모지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였다. 고작 하루 버텼다. 선무도 수련을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던 범도는 곧장 잠든 척 불을 끄고는 방을 나섰다. 동남쪽 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걸려 밤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신충사로 향하는 동안 뛰지 않으려 애썼다. 애쓴 보람이 무색하게 걸음이 빨랐다. 20여 리를 1시경쯤 만에 주파한 것 같았다. 이경시나 됐을까? 이경시나 됐을까? 넓고 평평한 지대의 자리에 크고 작은 전각이 70여 채에 달하는 신계사에 비하면 신충사는 아담한 편이었다. 전각이 10여 채나 될까? 그나마 산 중턱에 있어 정각들 사이 간격이 큰 편이었다. 불이 켜진 정각은 단 한 곳, 모지 스님 처소인 행심당 뿐이었다. 등잔불 치고는 밝은 것을 보니 촛불이 켜진 것 같았다.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너와 지붕을 얹은 단칸집인 행심당 앞에 서니 범도 가슴이 막 뛰었다. 어제 모지 스님을 업고 걷는 동안 느꼈던, 지금도 느끼는 뜨거움과 그리움, 그이와 나 때문에 설레고 그이도 나 때문에 설레고 나도 그이도 나 때문에 설레고 나를 그리워하리라 여긴 확신이 착각이라면 어쩌하나. 그의 방문 앞에서 내는 인기척이 무례한의 작태일 뿐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그이를 놀래는 것뿐이라면 범도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숨결을 다스리고 나서 불이 켜진 방문의 고리를 잡아 툭툭 쳤다. 툭툭 문고리를 한 차례 더 쳐서 인기척을 냈다. 누구시냐 묻는 소리가 날 법한데 반응이 없었다. 주위 숲을 훑고 가는 바람 소리만 소살거렸다. 촛불 켜놓고 잠들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설 것이고 내일 다시 오게 될 것이었다. 내일도 잠들어 있으면 모레 오고 모레도 잠들어 있으면 글피해 올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 석 달쯤 뛰어다니다 보면 불덩이 같은 심신이 돌덩이처럼 문고리를 3번 두드릴 염두는 나지 않았다. 내일 오지. 속말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방문을 밝히던 불이 꺼졌다. 범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방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일었다. 방문 가까이 다가드는 기척이었다. 이중문이었던가 안쪽 미닫이 문이 열리고 바깥쪽 여닫이 문이 밖으로 열렸다. 모지 스님이 나타났다. 그이가 섬도를 딛고 내려서자 달빛이 그 얼굴에
달빛이 그 얼굴과 민머리를 비췄다. 달빛이 창백했다. 아니 푸르스름했다. 모지 스님이 희고 푸르게 빛났다. 그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한 걸음쯤 떨어져 선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서로 쳐다보았다. 범도는 어째야 할 줄을 몰라 두 손을 모지 스님 앞으로 내밀었다. 그 손을 보자 스님이 한참이나 쳐다보는가 싶더니 자신의 두 손을 내밀어 얹었다. 그 손을 잡고 다가던 범도가 속삭였다. 얘기 나눌 수 있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모지 스님도 속삭여 답했다. 예, 스님. 근데 제 발이 좀 아직 불편합니다. 업어달라는 말이었다. 업어달라는 말이 이처럼 아늑한 것이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린 범도가 앉으며 등을 대자 모지 스님이 업혔다. 범도는 모지 스님을 업고 그가 속삭여 가리키는 오솔길을 걸었다. 등이 든든하고 다사로웠다. 마음이 그득했다. 신중사에서 두세 마장 내려와 자작나무 숲 안쪽 바위 등성이에 닿았다. 판판하고 너른 바위가 멍석처럼 놓여 있었다. 보름 달빛에 반사된 자작나무 가지들이 하얗게 흔들렸다. 달빛이 무지갯빛으로 빛났다. 범도는 모지 스님을 내려놓고 성목 겉저구리를 벗어 바위 위에 깔았다. 모지 스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들어 올리곤 겉저구리 깔린 바위에 앉혔다. 여인에 닿아본 기억이 없는데 이런 움직임이 이처럼 이무로운 게 이상하다 생각하며 그 옆에 앉았다.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시니 기쁩니다. 저는 여천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나 내일 밤이나 한 달 후에라도 오실 것 같았거든요. 어쩐지 그랬어요. 여천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찌 처신할까? 무슨 얘기를 나눌까? 어제 스님 나가셨다는 말 듣고 나서부터 줄곧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뭘 할까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지만 그 전에 모지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얘기 듣고 나면 저를 다시 보기 싫으실지도 모릅니다. 해서 미리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하세요. 제 본명은 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천이고요. 본래 성명은 홍가 범도입니다. 저는 무진년에 평양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조부는 80년 전에 큰 영난을 일으킨 홍경래입니다. 멸족되다시피 했으나 증조부가 그 난리통에서 도망쳐 살아남았죠. 그 덕에 제가 태어난 것이고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곧 세상을 떴는데 굶어 죽은 폭이에요. 저 9살에 저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걸 목격했어요. 15살에 평양 가명 진위대에 입영했고 19살에 탈옥했어요. 상관한테 대들다가 하극상죄, 상관 명령 불복죄, 국법 능멸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들과 함께 참수형을 당하게 생겨 탈옥했죠. 탈옥하던 길에 내게 참수형을 언도한 상관 집으로 들어가 그를 죽지 않을 만큼 팼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뺏어서 도망쳤죠. 그리고 종이공장으로 숨어들어 3년 가까이 일했는데 주인이 일삭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따졌어요. 와중에 주인이 내놈 근본이 뭐냐면서 너 죄짓고 숨어 사는 놈이 아니냐고 저를 죄인으로 몰았어요.
제가 도망자인 건 맞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놈은 그런 내막을 몰랐고 그저 일삭을 떼어먹으려는 작대였죠. 제가 일삭을 내놓으라고 계속 따지니 그자가 저를 패려하더군요. 전 맞기 싫어 그를 밀쳤어요. 밀쳤을 뿐인데 죽어버렸어요. 진짜 죄인이 되어 종이공장에서 도망쳤죠. 아예 천국으로나 가자 작정했고요. 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강산과 백두산을 올라보자고 계획했죠. 세상은 한없이 넓고 끝없이 다양하다는데 얼마나 넓고 다른지 알려면 조선에서 제일 높다는 산과 제일 아름답다는 산을 봐두는 게 좋지 않겠냐 싶었거든요. 금강산 먼저 보자고 다다른 온정 장거리에서 의성 스님을 만나게 됐고 현재예요. 이런 제가 모지 스님 옆에 있어도 될는지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집안 내력이며 살인한 사실까지 얘기하고 나니 속에 맺혔던 것들이 모조리 빠져나가 허루었다. 모지 스님을 바로 보기가 어려웠다. 흰 나무 가지들 위에 뜬 달을 올려다 보았다. 모지 스님 목소리가 들렸다. 여천 스님이 역적의 자손이건 사고 묻힌이건 살인자이건 저한테는 눈물겹기만 하네요. 제 이름은 이오경이에요. 북청 안산사 노은리 인필골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무진년생이에요. 저는 10살 때까지 무남 동료였어요. 손자를 바라시던 할머니가 3월 어느 날 무당을 찾아가 어째 자손이 더 태어나지 않는가 하고 물었더니 제 탓이라고 했대요. 제가 호식이한테 물려갈 팔자인데다 아우를 못 보고 부모를 단명시키는 팔자라고요. 4월 초파일이 제 생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죠. 초파일 새벽에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절에 기도하러 간다고 집을 나서셨어요. 우리 집이 있던 인필골에서 북청읍으로 가려면 후치령을 넘어야 했어요. 할머니를 따라 후치령을 넘었죠. 종일 걸었어요. 어두워서야 백운암이라는 절에 들어섰죠. 뭔가 먹고 잠들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대요. 어찌나 옆옆이 말씀하셨던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너는 절에서 중이 되어야 호랑이 밥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다. 너는 부모 잡아먹는 팔자라 중이 되어야 내 어미 아비가 살 수 있다. 너는 아우를 막는 팔자라 중이 되어 내 팔자를 고쳐야 내 어미 아비가 아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이 절에서 공부해 중이 되어라. 혹시라도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 할미는 칼을 물고 죽어버릴 테다. 그러셨어요. 육친한테서 그런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집이기는 할까요? 저는 그렇게 버려진 계집이에요.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에다 주변 사람 모두의 팔자를 그르치게 만드는 계집이고요. 여천 스님, 이런 저는 괜찮으셔요? 마디마디 맺히고 꼬인 자기 일생을 고스란히 털어놓는 모지 스님 목소리에 눈물이 배어 있었다. 어찌 이처럼 끌리는가 했더니 서로 겪는 아픔이 내통했기 때문인 듯 했다. 범도는 모지 스님을 향해 팔을 벌렸다. 모지 스님이 품속으로 들어왔다. 안겨서 어깨를 떨며 울었다. 그를 싸 안은 채 그의
민머리에 입술을 댄 채 범도도 울었다. 울기에 만난 것 같았다. 대장, 대장, 자면서 어찌 그리 울어? 아니 아파? 눈 좀 떠봐. 수협이 범도 몸을 흔들며 일어나라고 채근하고 있다. 범도는 눈물을 훔치고 눈을 뜬다. 해질녘에 누웠는데 밖이 환하다. 서광사 성취함에 자리 잡고 난 근 며칠 산자락을 다듬어 훈련장을 만드느라 애를 썼더니 몸살이 났다. 영산 스님이 홍범도 의병대한테 성취함과 대중방을 내주고 절 뒷산을 훈련장으로 쓰라고 허락한 차였다. 무슨 서른 꿈을 꿨기에 그리 울었어. 아내를 놓친 이후 처음으로 그의 꿈을 꿨다. 꿈을 꿨다기보다 아내와 만나던 무렵의 일들을 상세히 기억해낸 것 같다. 둘이 마주 앉고 한참이나 울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는데 꿈속에서 생생히 봤다. 그날 밤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밤마다 신충사를 찾아다녔다. 그날 밤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밤마다 신충사를 찾아다녔다. 2월 말에 지담 스님이 범도가 밤마다 나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까닭이 신충사 상좌승 모지 때문이란 것도 알게 됐다. 지담 스님이 범도한테 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는 금종령을 내렸다. 금종령 한 달이 지난 4월 초에 신충사 화선 스님이 신계사로 쳐들어왔다. 화선 스님이 지담 스님한테 요구했다. 모지 스님이 수퇴했다고 하여 파문시켰으니 여천도 파문하라고. 제가 불도가 된 둘을 혼인시켜 중들끼리 정분난 주문을 가라앉히자고. 그렇게 되어 신충사 법당에서 작수성례하고 내외관이 되어 금강산을 벗어났다. 무슨 꿈을 꿨는지 벌써 생각나지 않네. 시간이 얼만큼 됐어? 새벽 예불 때 깨우지. 몸살나서 끙끙 앓는 사람을 예불하라고 깨워? 아무튼지 지금은 일어나 보게. 의병대에 들겠다고 6사람이 새로 왔네. 안변포수 최승득이 처음 데리고 온 의병 자원자가 10명이었다. 고성포수 우성문이 최포수를 찾아왔다가 합류했다. 10일 만에 20명이 넘었고 20일 만에 38명이 되었다. 6명이 새로 왔다면 44명이다. 현재 소총 12정과 화승총이 6정, 최포수와 우포수가 화승총을 가지고 합류하였으므로 총기가 도합 20정이다. 인원수만큼의 총기를 구해야 하고 총기를 구하려면 일본군을 찾아가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인원수만큼의 총기를 구해야 하고 총기를 구하려면 일본군을 찾아가 전투를 벌여야 한다. 어디 있나? 훈련장 구경하고 있어. 태양욱과 이계동이 홍범도 부대의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문천 태생인 태양욱과 평강 태생인 이계동은 몇 군데 붙인 의병 모집 글귀를 보고 자원했다. 둘 다 제 고을 관하에서 관졸 노릇을 하다가 앞날이 없다 여기던 차에 의병이 되기로 결심했다. 쫄병이었을지라도 조직 안에서 지낸 경험이 있고 화승총을 능숙히 다룰 줄 알았다.
범도와 수협에게는 고맙고 고마운 존재들이었다. 새로운 사람들 밥부터 먹여야 할 텐데 아침 공양 시간이 지났지? 의병이 되겠다고 찾아온 이들 중에 끼니 때 맞춰 배불리 먹는 사람은 없었다. 하나같이 하루 두 끼니 간신히 먹는 이들 뿐이었다. 늘 뺏기고 발표온 이들,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사는 이들은 나라가 어찌 되는지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그들에겐 자신의 울타리만 안전하면 되는 것 같았다. 나라가 무너지면 자신의 마당을 두른 울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 생각지 않은 것이다. 그렇잖아도 공양주 스님한테 새로운 사람들 먹을거리를 부탁드려 놨어. 곧 점심때라 콩비지탕을 끓이실 모양이더군. 버섯 많이 넣어서 푸짐하게 끓이신다 하니 새로운 사람들도 같이 먹으면 되겠지. 일어날 텐가?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우리 부대가 치를 전투를 준비하지. 덕원 원산포구에 있는 일본군 보급창을 칠 계획이다. 아직 총을 익히지 못한 대원이 반수나 되지만 소총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였다. 또 대식구가 서광사에서 얻어먹고 살 수는 없는 바 식량도 다시 마련해야 했다. 수협이 제 처가에 가서 살림을 맡은 처형한테 의병대를 만들었다고 식량을 지원해달라고 청했다. 처형이 기꺼이 햅쌀 10섬과 겉보리 5섬을 내주고 머슴들을 시켜 실어다 주기까지 했다. 수협이 마련해온 식량 덕에 서광사에 있는 게 떳떳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는가. 또 원산포구 상황이 변한 참이라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다. 원산포구에 어창을 가지고 있는 오만동이 제9 고천동을 통해 일본 배에 실렸던 일본 보급품이 새로 마련된 보급품 창고로 옮겨졌다고 기별해 왔기 때문이다. 일군 보급창이 된 건물은 원래 조선 수군 관북 병창이었다. 덕원 부영 관할 건물이긴 할지라도 관북 수군이 없어진 이래 덕원 부사나 아전들의 개인 창고로 쓰여왔다.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무슨 수를 썼는지 일군 보급창으로 변했다. 홍범도 부대의 전투 기조는 단순했다. 일본 무기를 빼서 일본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5장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